임의로 변경 추가하면 전체적인 안전도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번에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 5명까지 경계성 지능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선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풍경이 있죠. 후보자가 자동차에 탑승해서 자신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해서 도로를 누비는 유세 차량. 하지만 이런 유세 차량 대부분이 불법으로 구조 변경된 채 운행되고 있어서 이 선거 때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선거 유세 차량의 문제점, 시민요법 불청객이 짚어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 후보들은 이렇게 선거 유세 차량까지 동원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세 차량 안전에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거리마다 각 정당의 선거 유세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불특정 다수 그리고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 허태정 후보의 장점을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전해드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중구청 이곳에서 하고 대전 구석구석을 다녀서 시민들을 알려야 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주지시키기 위해서 유세 차량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수원 내거리에서 인사를 드렸고요. 오후에는 시청 앞에 월평동 내거리 이런 쪽으로 꼭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각 정당에서는 선거 때마다 특수 제작된 유세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역 곳곳을 다니며 후보자의 입이 되는 선거 유세 차량. 하지만 차량 구조 변경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 지난 2월 한 후보자의 유세 차량에서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세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밀폐된 공간에 장착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선거 유세용으로 개조된 1톤 트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것도 써 있고요. 그리고 옆에 스크린도 있고 LED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저쪽에 달려 있고요. 이 안을 보면은 이렇게 그 음향 장치도 있고요. LED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기도 있습니다. 근데 실내가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발전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산화탄소가 저기 보시면은 환풍기가 있는데 운전석이나 안쪽으로 일산화탄소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질식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위험도 높아 보입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유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단이 있고요. 그리고 난간도 있습니다. 이 안에 스피커가 있고요. 네, 후보를 홍보하는 그 LED 전광판도 있습니다. 이런 LED나 스피커가 굉장히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그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뒤에 이렇게 앰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력을 충당하기 위한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그 LED 전광판 뒤 패널이 있고요. 근데 여기 실내에 지금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이게 기름을 이용해서 발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가스가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무리한 구조 변경과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유세 차량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조 변경할 땐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구조 변경에 대한 허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전에서 접수된 차량 구조 변경 신청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선거 유세 차량 같은 경우에 이동 사무실차라는 명칭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동 사무실차로 구조 변경 요청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아, 올해 들어서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네, 0대라고 하네요. 현재 운행 중인 선거 유세 차량 대부분이 불법으로 구조 변경된 채 거리에 나서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동차 관리법의 80조, 81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동차를 승인받지 않고 튜닝하거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 제작자 등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차량의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소유자와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철 관행으로 굳어진 유세 차량의 불법 구조 장치 변경은 선거라는 특수성에 가려진 채 제대로 된 단속이나 예방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용 차량에는 어떤 그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37조 등 자동차의 부착물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후보자 연설 대담 차량에 좀 개조를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연설 대담 차량이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제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동차 관리법의 튜닝 등과 관련 규정을 조금 소극적으로 배제한 취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연설 대담용 차량엔 홍보에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차량 개조와 여러 부가장치 사용에 대한 제한적인 조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유세차 사망 사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유세차 안전에 더욱 유의를 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세 차량에 대한 승인이나 사고에 대응할 안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각 정당에 확인해 봤습니다. 구조 변경 승인 그 여부를 확인을 좀 하셨나요? 그런 건 이제 후보들이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혹시 이제 정당에서 그 유세 차량 계약을 하실 때 그 구조 변경 승인 여부 같은 거 확인을 좀 하시나요? 저희가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선거 결과. 정치권의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매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선거 유세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데요. 임의로 변경 추가하면 전체적인 안전도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을 솔선해서 지켜야 될 후보자들께서 불법 유세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좀 아쉽죠. 교통안전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안전필증을 주고 있어요. 선관위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어떤 후보자가 안전한 차량을 유세 차량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정보만 알면 되기 때문에 고시만 해주시면 충분히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선거 승리만 생각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눈감는 사이 법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듯한데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모습, 이젠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매번 이제 반복되는 모습이잖아요. 특히 이제 유세 차량의 이 여러 가지 문제점 늘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쭉 직접 가봤는데요. 완전 밀폐된 곳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환풍 시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기에서 나오는 가스 냄새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잠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또 그랬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가스가 이제 운전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그 대선 그 유세 선거운동 기간에 그 국민의당 유세 버스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당시에도 그 사고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 관련 수사가 이제 경찰 수사가 마무리가 돼갖고 발표가 됐는데요.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되면서 그 선거운동 관계자 2분이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원래 유세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들은 구조 변경을 할 때 재원 대비표와 외곽 도면 그리고 이 설계도를 첨부해서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통안전공단이 이것이 이제 적절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승인이 나면은 그때 이제 그 구조 변경을 하는 업체에 맡기고요. 45일 이내에 구조 변경이 완성이 되면은 다시 교통안전공단에 이거를 그 확인을 받아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안전을 확인받아야 되는 그런 이중 구조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선거 유세 차량의 무단 개조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유세 차량을 불법 개조하여 대여한 업자 80여 명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불법 개조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지난 2월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그 관행이 아무런 제지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차량 불법 개조에 대해서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교통공단에 의뢰를 하고요. 교통공단에서 이거는 불법입니다라고 판정을 내리면 경찰이 그때 이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특별한 신고가 있지 않으면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좀 이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누군가의 큰 희생과 피해가 있어야만 갖게 되는 관심.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관행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이들이 불법을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묵인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정치권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관계당국은 선거 유세 차량에 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 불법적인 요소를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로도 불리는 이들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용기 있게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밝힌 우리 지역 한 청년이 이런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길 당부하며 이럴 수 이슈에 직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사는 이창갑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장애와 비장애인의 중간에 있는 저희 경계선 지능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5살) 이창갑 씨는 그동안 사회와 단절하고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해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오해와 실수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약간 너무 무뚝뚝하고 약간 융통성이 없고 너무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 소통이 안 되거나 조금 상호 오해가 생기면 연락이 안 거나 사람들이 소통이 안 맞으면 점점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떠나듯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것도 아닌데
답답하고 눈치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교우 관계뿐 아니라 학창 시절 교과 학습 과정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창갑 씨가 공개한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유년 시절에는 긍정적인 생활 태도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는 집중력이 뛰어났지만 유독 학습 성적에서는 공부를 해도 뒤처지기만 했습니다. 또래보다 현저히 낮은 학업 성취도. 창갑 씨는 늘 좌절했고 게으르고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생기부를 한 번씩 다 훑어보잖아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내가 안 해서 안 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서 좀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래에 비해 인지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 유독 어려움을 느끼는 호소인. 창갑 씨는 경계선 지능인이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검사를 토대로 나온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사이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능지수의 분포 비율에 따라 85 이상을 정상범주, 70 이하는 지적 장애로 분류하는데요. 71에서 84 사이의 사람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경계선 지능인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낮은 지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낮은 지능 때문에 사회 부적응적인 특성이 있을 때 이 증상을 가리켜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 기능의 미세한 결함 플러스 그로 인한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어떤 정도로 결함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지능 검사이기 때문에 지능 검사를 통해서 그 인지 기능의 결함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 성숙도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문제행동 평가 척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적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객관적인 증거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지능 수준과 그다음에 사회 부적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가지고 경계선 지능인임을 선별 또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IQ 점수 빈도 분포 조사 결과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였습니다. 25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급을 기준으로 한 반에 서너 명의 학생이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합니다. 10% 미만이면 몰라도 이건 14%에 육박하는 거의 한 반에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4, 5명까지 경계성 지능인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관심과 좀 포용하는 자세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장애도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외관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인지 능력이 낮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결함을 갖고 있지만 사회에서 학습 열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학령기에 학습이나 관계 맺기에서 실패와 좌절이 거듭되고 축적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사회적 불평과 불만 등이 커지면서 강박장애, 품행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심할 경우에는 조현증 등의 정신병리가 함께 발병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관심사병이나 조기 전역 등의 군 적응상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기에는 취업과 고용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결혼이라든지 이후 자녀 출산 이후에는 양육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실패하게 돼서 이것이 자기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적 기능과 사회적 발달이 낮다 보니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고 범죄의 피해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올 2월까지 학교 선배와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돈이 빼앗겼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의 경우 성범죄나 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쉽게 연루됩니다. 다 안 좋은 기사만 있죠. 괜히 보기만 하면 어차피 경계선 지능인데 봐봤자 달라질 게 있나 해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스트레스 받았죠. 우울감을 갖는다든가 자신감을 상실한다든가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에서 소외가 되면 국가적인 경제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우울감에 이제 많이 심해져서 나중에 약물을 중독된다든가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게임 중독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창갑 씨는 군입대를 위해 신체 검사를 받던 중 인지 정서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 찾아보고 이렇구나 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릴 때부터 인지하고 조금 시간이 가지면 천천히 알아겠는데요. 19살에 알게 된 경계선 지능.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이 왜 친구들과 멀어졌는지 학교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낙오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정서사회성 훈련합니다. 지능이 높으면 좋기는 좋은데 일단 정서가 온전히 돼야 지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잖아요. 경계선 지능에는 정서가 불안정해서 더 지능을 높일 수 있는데 안 될 수 있을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 저는 요새 감정 표현, 기분 표현을 조금 연습을 해요. 밀려한 감정표를 보면서 진짜 연습하고 어떻게 사회성 훈련을 할지 매뉴얼을 직접 짜고 직접 보고 일일이 다 찾아보고 저만의 훈련 매뉴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이 방치될 경우 심각한 사회 정서적 문제에 빠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정상범주의 지능인처럼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갈수록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제 해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뭔가 노력을 해도 실질적인 발전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성인기에 자립을 목표로 한 인지기능 훈련이라든지 사회적 기술 훈련이라든지 의사소통 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경계선 지능인이 방치되지 않고 취업, 고용 유지, 사회적 관계 맺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시급히 마련되어서 청년 경계선 지능인이 경제적 자립, 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한다면 13.6%의 경계선 장애인은 낙오자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계성 지능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 중에 하나가 경계에 서 있다는 점이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예술적인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독창적인 사고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지금까지 어떤 지적인 능력만을 강조하는 평가 방식에 의해서 소외됐던 것이죠. 이분들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 자체에 만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에겐 조금 시간을 더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업을 할 때에도 좀 더 특성화된 접근들, 매뉴얼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직장이라든가 또는 사회생활 할 때도 이런 분들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의 인식 같은 것들이 뿌리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창갑 씨는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됐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지자체 등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임을 용기 있게 드러냈습니다. 당진시의 홈페이지 가서 일단 전화를 드렸고 문의를 하고 처음에는 민원을 인 줄 알고 시청에 했는데 시청에서는 법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는데 그래도 제대로 다시 준비를 한 다음에 2번 부딪혀 본다고 뭐 바위에 그러니까 계란의 바위에 깨지겠지만 한번 다시 부딪혀서 이번에는 비서실 그쪽에 전화를 해서 그 의장실에 전화를 해서 사연을 다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드렸고 호소인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당진 지역의 경계선 아동을 위한 씨앗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어떨까 해서 검사를 하게 됐죠. 과연 몇 %가 나올까 하고 그래서 329명의 아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아동들을 검사하는 거로 해서 60개만 60 어린이만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그 검사표 체크리스트를 해봤는데 그 결과 8명은 단순 학습 부진으로 나왔고 나머지 52명이 경계선 지능 이하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그 결과서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86.7% 아동이 경계선 지능이나 더 밑에 지능을 가진 거로 그렇게 나왔죠. 결과를 들은 창갑 씨는 경계선 지능인의 호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다시 재수립이 돼요. 5대 보장 계획 할 때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무국장님하고 소통하고 있고 그 실무위원장님이랑 소통한 결과 이번에 포커스 그룹 여기에 경계선 지능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포커스 인터뷰를 6월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마쳤고 광주와 경기, 여주, 강원 등에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이 당진에도 불게 될까요? 호소인 창갑 씨는 앞으로 더 많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에 당당히 나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들의 속도를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길 기대합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포레스트 검프를 보여줬는데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했는데 그게 저인 거예요. 거기 포레스트 검프 보면 검프의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거기 벤치에 앉으면서. 근데 나도 저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 거 같고 검프가 다른 사람이 친해지도 않은데 그랬던 얘기 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의 낙오자로 범죄의 피해자로 고립돼 살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포레스트 검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의 작은 이던 한 걸음으로 대전, 세종, 충남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시작되고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에서 숨을 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경계선 지능인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들에 대한 이 사회적 관심도도 많이 낮다라는 것이 현실일 텐데요. 예. 먼저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경계선 지능은 쉽게 IQ라고 하죠. 그 웩슬러 지능 검사를 통해서 71에서 84까지 나온 이들을 모두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IQ 70 이하는 지적 장애, 그리고 85부터는 정상 범주로 보거든요. 예. 그 사이에 있는 이들이 바로 경계선 지능인들입니다. 낮은 지능으로 인해서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적 능력에 결손이 생기고 또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또 상시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경계선 지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예. 학습 장애, 학습 부진, ADHD 그리고 경계선 지능은 산만하고 충동적인 특성과 과잉 활동적인 측면이 유사해서 선별 진단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일단 학습 장애, 학습 부진, ADHD는 모두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면서도 주의력, 충동성 그리고 과잉 행동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경계선 지능은 낮은 지능 지수를 동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얘들이 장애 대상이 아니라서 지원 대책이 없다는 건데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사회 밖이나 범죄, 가출에 연루될 때 관리하고 보호할 기관마저 없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지원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지자체가 나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서울시, 전남, 여주시 등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서 학습 과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창갑 씨처럼 어쩌면 포레스트 검프는 우리 옆에, 주변에 또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집안의 포레스트 검프들이 빈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일이 없도록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사정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세남이 선택한 한 주간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 대세남 2주의 픽입니다. 여론조사 믿어도 되겠니를 뽑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사 업체에 따라 지지율 격차도 들쭉날쭉이고 같은 날 진행됐지만 결과가 전혀 상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선 충남지사의 경우 같은 시기인 5월 1일을 전후해 두 업체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한 곳은 김태흠 후보가 1.3%포인트 우세한 반면 다른 한 곳은 양승조 후보가 6.4%포인트 앞섰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들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양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크게 따돌린 결과도 있었지만 거꾸로 양 후보가 김 후보를 6%포인트 넘게 앞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전시장 선거도 비슷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적게는 1%, 많게는 10% 이상 크게 벌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엇갈리다 보니까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조사 방식 차이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선 전화인지 또는 무선 전화인지 또 ARS 응답형인지 면접 조사인지 그런 탓에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할 것이 아니라 추세를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과 학계의 조언입니다. 지난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응답률 5% 미만의 여론조사는 공표와 인용 보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주목받는 여론조사, 이제는 보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주의 픽이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염원이 되기도 하지요. 농어촌 지역의 의료 환경이 그렇습니다. 단지 그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때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서 공중보건 일을 하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기꺼이 시골행을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지인이 열악한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헌신해온 태안군 보건의료원 허종일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대요? 또 밤에 잠 못 주무신 거 아니래요? 아프세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없어도 저보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 근데 다만 의료진이 부족한 또는 시설이 부족한 이런 농어촌 지역, 특히 의료 소외 지역에는 오히려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태안에서 계속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증상이 있어서 찍었어? 그때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당진에서 근데 제대로 안 찍혔네 그것도. 약간 다리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오늘은 쑤시고 아파서 어디가 쑤시고? 외과 과장, 응급실장,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장을 두루두루 겸임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허종일입니다. 3주 동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밀리그램씩 바뀌는 거예요. 막 헛소리 하고 이상소리 그러진 않으셨나요? 공공의료라는 거는 사실은 그 좀 넓은 의미에서는 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어떠한 차별과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의료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었는데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상근무는 지금 820일이 넘었죠. 사실은 820일 동안 우리 전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820일 동안 주말에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뭐 하루 쉬어봤네요. 하루. 제가 체중이 한 10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하면서 교대로 나와서 검체 채취부터 시작해서 진료 기능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 역학조사하는 부분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의료원을 여기 한 곳밖에 없어가지고 끝도 없이 길어지는 줄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진료 기능이라든지 의료원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또 전담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진료라든지 입원 환자를 안 받는다든지 검진을 못 한다든지 하는 일은 중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의 새로운 감염병이 뭐 2, 3년 뒤에 다시 오게 됐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이번에 메르스라든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감염병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들을 조금 더 깨닫고 실감하고 많은 분들이 더 고민을 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특히 그랬을 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 때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충남 태안군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14만 6천 톤급 유조선과 바지선에 실려 운반 중이던 모 중공업 소속 해상 크레인이 충돌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작업에 몸도 지쳐가지만 코끝을 파고드는 역한 기름 냄새는 피할 수 없는 곤욕입니다. 태안 해변은 그냥 단순히 경치가 좋다의 의미보다는 생활의 터전이었거든요. 한순간에 그 터전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우리 태안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라든지 방제 작업자들이 방제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작업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때 진료를 받고 약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료 지원 시스템을 그때 당시 만들었어요. 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그런 어떤 공포감, 기름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현장을 봤던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삽시간에 생활 터전이 무너져 가지고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정신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태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자기 본인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짜증도 느끼고. 그 뒤로는 다시 계속 잠들고 있지 않았고.
우리 태안군 보건의료원 말고는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태안에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태안보건의료원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중보건의 때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아무래도 좀 책임감을 느끼기는 하죠. 친구들 모임을 하고 왔는데 다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큰 도시에 있고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의료가 제가 여기서 이제 환자분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인상은 좀 안타까웠어요. 보건의료원의 현실 자체가. 의료 체계 내에서 돌아가는 저한테 주어진 환자들만 보다가 태안에 와서 보니까 정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쉽게 이렇게 그 의사를 만나기가 힘들고 진료받고 치료받고 더구나 수술까지 해야 되는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있던 의료 체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일 예뻐, 그치? 우리 액자에도 있지 않았어? 응, 액자에도 있었어. 왜 여기 있지? 아니, 요 작은 액자도 있었고. 두 장이었었나? 무거워가지고. 저희는 그냥 당연히 여기 공부가 끝나고 바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사도 안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였어요. 본인이 공공의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길을 해야지만 본인이 또 행복하겠다는데, 저희가 전부 다 그래, 이사 가자. 그렇게 해서 왔어요. 어떨 때 보면 돈 잘 버는 동기들 보면 조금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혼자의 내릴 결정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그 아내하고 그 아이들도 도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고향도 아닌 이곳에서 같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생활들을 겪어서 저보다도 오히려 그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우리 태안군은 그 밤 10시 이후에 불 켜진 병원은 저희 병원밖에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진짜 많을 때, 그 다음에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응급실 의사들이 쉬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태안 읍내에서 이런 밤에 응급 환자가 있을 시에 와서 찾아와서 치료하고 와서 할 수 있다는 게 좋죠. 따가워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오늘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이들까지 휴진에 동참하면서 정부가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갔었는데요. 의협 측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부 정책을 이른바 4대학 의료 정책으로 규정해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대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의사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더구나 농어촌 현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뭐 지역 공공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설립이 돼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신 분들은 뭐 5년이면 5년, 뭐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그 지역에서 공공병원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특단의 어떤 지원들이라든지 관심이 없으면은 앞으로 농어촌의 의료 문제는 더욱더 의료진을 못 구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농어촌 의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바로 지방 소멸로 가는 일이거든요.
지금 제 나이에 무슨 뭐 새로운 목표를 찾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제 후임이라든지 더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시스템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보건의료원이 점점 더 발전하고 커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빛을 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의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5.4%입니다. OECD 평균 52.4%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치인데요. 이 5.4%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전담 병원의 71.4%를 담당했습니다. 예. 전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빛을 발한 겁니다. 공중보건의 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환경은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군복무 대신에 농어촌 보건소나 보건지소 그리고 공공병원 등에서 이제 계약직으로 3년간 근무를 하는데요. 이들은 농어촌 지역 병원의 부족한 의사 인력을 보완해서 의료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보의 자원이 매년 급감하면서 농촌 의료 서비스 제공에 이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도 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공보의는 652명인데 새로 발령날 공보의는 51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이제 공공의대를 설치하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지역에서 애초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하고 또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자 이런 것이 이제 공공의대 설치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도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의료계의 그 근심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은 결코 소득이나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침해받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죠. 소수 몇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만 지켜낼 수 없는 공공의료. 국가와 지방정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